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7일 네, 음력으로 7일 치면 짝짓기 날인데 제발 우리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좋은 짝짓기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7월 7일 어제 많이 우리를 괴롭혔으니 오늘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증시각도기TV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선반영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선반영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 네. 자, 드디어 오늘 FOMC 회의록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들은 FOMC 회의록하고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핀비즈닷컴에서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면 어떤 흐름이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는데요. 일단 지금 예대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왼쪽 밑에 있는 은행주들이 다 싸그리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빠지면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 죽었고요. 반면에 빅테크들은 대체적으로 좋았고, 테슬라는 조금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는 좋은 뉴스도 있었는데 빠져서 조금 의외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스, 파이자, 유나이티드 헬스, 요런 가운데 있는 요쪽에 바이오 헬스 쪽이 좋습니다. 바이오 헬스 쪽이 52주 신고가를 많이 찍고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FOMC 회의록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가 다시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패드워치의 7월 금리 전망이 확 뒤집혔습니다. 75bp 금리 인상 전망이 93.9가 됐어요. 어제 얼마라고? 88에서 83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시 93.9로 확 올랐습니다. 회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채권 시장은 금리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금리를 굉장히 크게 낮췄죠. 채권 가격이 올랐죠. 야, 거봐, 침체 온다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 건데 니들은 몰랐지? 이랬던 채권 시장이 오늘 FOMC 회의록이 개방이 딱 되자 뒷목이야.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경기 침체는 우리는 확신해. 그 부분은 밀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프라이싱을 너무 세게 했어.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하던 말이죠. 연말 기준금리가 3.5% 될 것 같은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7이 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2.934%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전일 2.818이었어요. 그리고 2년물도 2.822에서 2.995로 상당히 큰 폭으로 약 한 17bp, 16bp 이 정도 금리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은 3.04에서 3.127로 올랐고요. 5년물은 2.82에서 2.97로 이것도 10bp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물은 뭐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당연히 올라야죠. 1.72였는데 1.88. 자,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름 정도 나오면 기준금리가 2.5%가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2.5%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3개월물이 1.88이라니요. 2.5를 향해서 FOMC 있는 그날까지 계속 오르겠죠. 너무나 뻔한 흐름들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진짜 단기 채권 운영하는 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겠다. 그죠? 근데 이미 시중금리는 다 올랐을 테니까. 자, 어쨌든 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FOMC 회의의 내용에서도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FOMC 회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들이 아주 깔끔한데요. 구성원 전원 경제는 정책의 긴축 기조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즉 긴축을 해도 경제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거고요.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면 추가 긴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구성원 전원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롱거런 전망치 부근 또는 그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롱거런 전망치는 장기금리 전망치예요. 자, 그런데 장기금리가 얼마냐? 3%대잖아요. 지금 10년물 금리나 이런 거. 곧 시중금리 3%대인데,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3%잖아. 5년 인플레이션. 그러면 3%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까지 올라야 된다니까 3.5% 연말 기준금리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는 연준의 이번 회의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연준이 직면한 중대한 위험은 신뢰도의 문제다. 자,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시장과 경제 주체들이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노력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의문을 못 가지게 하겠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의문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잘할 건데 의문 가져? 잘할 거라니까? 의문 가져? 오케이, 알았어. 내가 받을게. 두고 봐. 7월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뒷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7월에 아직도 기대하고 아이고 자 기다려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75bp 인상이 거의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채권 시장이 받은 거예요. 채권 시장이 아씨 이러면서 일단 올려 금리 올려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포맥스에서 전달하는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경제 전망이 정책을 제약적인 기조로 이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약적인 기조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더 긴축을 세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훨씬 더 제약적인 기조가 적절할 수 있다. 75bp지. 50bp도 제약적이었는데 이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된다면 더 긴축할 거야. 더 제약적으로 할 거야. 75bp. 시장이 이걸 충분히 생각하게 된 거죠. 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이 당분간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책을 확고히 하는 거죠. 즉 고금리 정책으로 가는 것이 당분간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판단한다. 2%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게 고용을 최고 고용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최적 조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어떻게? 75bp 살짝 떨어졌던 페드 와치가 다시 90%대로 쭉 오른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주식시장은 덤덤했어요. 자, 아까 핀비즈에서 보셨죠? 주식시장 저렇게 그 대형주들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안 떨어지죠. 지수가 안 떨어져요. 자, 이미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S&P 500이 0.36% 올랐고요. 다우존스는 0.23% 올랐고, 그 다음 나스닥 종합지수도 0.35%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가 다 반영했어. 7월달에 75bp 이미 끝난 사실이야. 뭘 물어봐. 끝났는데 주가에 다 반영했다니까 우리는. 자,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어제도 저점에서 쫙 올려져요. 그거 이상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냥 담담했냐면 아니 이미 반영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반영한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려면 추가적인 악재의 썸띵 뭔가가 터져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9월 달도 75bp 그러면 뭐 한번 세게 얻어맞죠. 주식시장. 그리고 뭐 진짜 나쁜 일이 턱 터졌어. 그럼 예를 들어 유가가 120달러 다시 넘어갔어. 또 75bp 또 나오나? 이러면서 이제 시장 빠지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의 상황은 우리 다 얻어맞아서 선반영했어. 선반영 몰라? 그 유명한 단어 그거 선반영 몰라? 우리 선반영이라니까. 내 이름은 선반영.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대목이 하나 터집니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IT 관련된 성장주들, 그럼 뭐 메타버스까지 끌고 가면서 인터넷이 쭉쭉쭉쭉 치고 나가는 빅테크와 그 밑단에 있는 성장주, 그 빅테크 그늘에 있는 성장주들 있잖아요.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좋았는데, 지금 그런 애들은 이미 빠졌고 조용히, 아까 핀비즈닷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미국 바이오테크 주식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버텍스 파마슈티컬 52주 신고가예요. 야, 이 시장 분위기 질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국 시장에 올해는 바이오 주식 좀 좋을 것 같아요라고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냥 초기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질의응답하고 어떤 데 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성장주로 인식을 받던 그 애들이 지금 저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확실히 저격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뻥 터지면 항상 크게 터질 수 있는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터질 수 있는 애들이 이 바이오잖아요. 뭐 하나 터지면 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쪽으로 성장주의 그 자금 흐름들이 조금 이동한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이러면 조금 그 시차를 두고 움직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바이오가 좋으면 한 6개월에서 1년인가 이렇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과거 경험입니다. 그냥 이거는 논 거 없어요. 학적 그 사이언틱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 경험상으로 보면 시차를 두고 한국에도 좀 반영되는 흐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IT 관련 성장주들은 조금 힘들 거니까 충분히 감안 가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준 주식은 리비안이었습니다. 리비안이 이제 생산 대수가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10%대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루시드도 그 5%대 덩달아 같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의외인데 조금 빠졌는데요.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뉴스가 바로 이건데요. 생산 대수가 얼마 될 것이냐.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6월달 중국에서 무려 7만 8천 대를 판매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산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를 이제 생산한 걸로 감안을 해본다면 하루에 2,600대 생산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판매한 걸 수도 있어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 그리고 그 전에 뭐 하루에 2,800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하루에 2,600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효율화 하면서 조금씩 더 만드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한 3,000대 근처까지는 만들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한 달에 한 9만 대를 만들겠네. 자, 그렇다면 연간 상하이 공장에서만 100만 대를 넘게 만드네. 향후에 이런 계산이 나오죠. 상하이 공장을 어떻게 증설할 가능성 아직 증설 얘기 안 나오고 있는데 증설을 한다면 그 우리가 1,000달러 할 때 프라이싱 할 때 계산했던 그 근거는 뭡니까? 87%의 생산량 증가. 전년도 97만 대, 93만 대인가 97만 대인가 하는데 그럼 올해는 뭐 한 160만 대, 170만 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서 또 추가로 한 80%. 이게 이제 사실 1,000달러 이상의 근거가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근거였는데 이번에 훼손이 됐었죠. 3, 4월 달에 거기에 셧다운이 되면서. 근데 최소한 상하이 공장은 생산량 증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건 좀 의미가 있는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내년이죠. 상하이 공장이 증설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져야만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1,200달러를 돌파하려면 생산율이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제 고점을 뚫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마진율을 유지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여전한 악재 상황들은 뭐냐면 차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게 악재입니다. 마진율은 좋아요. 근데 차값이 비싼 거는 조금 문제가 되죠. 왜? 일정 수주를 살 사람이 사고 나서 계속 살 수 있으냐. 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S클래스를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S클래스가 좋다고 모든 사람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테슬라 차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 차주로서. 네. 제가 살 때보다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새로 살래 이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미 한번 가봤잖아요. 그 X를 살라고 가봤는데 없어서 못 사지만 그 가격 난 그냥 그걸로 투자나 할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1억 5천을 주고 왜 그 차를 사야 되지? 난 그건 잘 모르겠네. 그냥 투자나 할래. 내가 뭐 수백억 자산가도 아니고 수백억 자산가면 그냥 한번 타보지 뭐 이러면서 살 수 있지만 1억 5천 난 굳이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악재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네. 자, 금융시장 변동성은 오졌는데요.
달러 초초 강세. 자, 달러 초초 강세. 20년 만에 최고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107을 찍었습니다. 107, 107.06. 자, 어제는 106.50이었어요. 와, 또 저기 뭐야, 5%. 와, 미친 거 아닙니까? 0.5%. 하루에 또 0.5%가 또 올랐어요. 유로 달러가 1.018. 어제는 1.016이었는데 1.018. 이제 거의 1대1 붙네요. 네. 그다음 달러 N은 935.93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는 135.93, 어제는 135.85였고요. 달러 위안은 소폭 약세 6.712에서 6.714로 소폭 약세. 원은 어제 워낙 약세여서 그런지 오늘 조금 강세입니다. 1309원에서 1304원 88전으로 바뀌었고요. 유로 원은 어제 1344원에서 1328원. 유로가 얼마나 약세인지 아시겠죠? 유로 약세입니다. 지금 이거는 달러 강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원에는 어제 963에서 960.19 100인당 네, 이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야, 이게 지금 금값이 1800이 깨졌는데 1738달러예요 지금. 자산 배분하신 분들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될 거야 했는데 올해 지금 자산 배분하신 분들은 환으로 수익 난 거 외에는 지금 절단 났네. 왜냐하면 채권 시장 절단 났지. 금값도 절단 났네. 주식도 절단 났네. 네. 자산 배분이 무력해진 해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레이달리오는 올해는 작년에는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좋죠.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신기하네. 숏을 친 것 같다. 숏을 했다면 요거를 할 수 있는데 숏까지 자산 배분으로 넣을 수 있을까 일반인들이? 그게 조금 문제네요. 네. 그 다음에 유가가 97달러대 찍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98.20달러입니다. 어쨌든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뚝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반등에 실패했다라는 점 의미 있고요. 자, 요 가격대에 단기 지지 라인이 좀 있습니다. 올 1년짜리 차트로 보시면 단기 지지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에서 버틸 것이냐, 이 라인에서 무너질 것이냐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휘발유 가격은 안 가지고 나왔는데 휘발유 가격도 또다시 0.44% 하락을 합니다. 계속해서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구리 가격 0.69% 떨어지면서 이제는 7,617달러고요. 니켈 가격 4.2% 떨어졌습니다. 어제 얘가 좀 덜 떨어졌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알루미늄은 오늘 조금 반등해서 0.88% 올랐습니다. 어제 폭락 수준의 하락을 했던 곡물가들은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소맥은 0.11% 떨어졌고요. 옥수수는 1.35% 상승, 대두는 0.6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경제지표 몇 개 발표했는데요. 서비스업 PMI 어떻게 될까 되게 관심이었는데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52.7로 전월 53.4였는데 그것보다 좀 떨어졌고요. 예상치는 51.4, 요거보다는 조금 높았었습니다. 그다음 구인 이직 보고서도 관심이 많은데 채용 공고가 1,130만 건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거 예상치는 1,110만 건보다 20만 건 더 많았고요. 전달은 1,168만 건이었는데 그때보다는 38만 건 정도 42만 건 가량 주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의 PMI는 55.3으로 기록을 했는데 2020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